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서사록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깊고 묵직한 철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은 자신을 시험하는 도구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처음 팀장이 되었을 때,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처음 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또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위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는 순간 더욱 겸손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왜 같은 권한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받을까요? 그 답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말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자리를 편하게 하시고 차 한 잔을 곁에 두신 채 함께 이 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2세의 주치의였습니다.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시절부터 왕궁의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린 나이부터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17세에 아테네로 건너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합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플라톤의 곁에서 배웁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켜 아카데미아의 지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존경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플라톤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더 사랑한다. 이 말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권위 앞에서도 자신의 사유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추구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플라톤이 세상을 떠난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초청을 받아 어린 왕자의 스승이 됩니다. 그 왕자가 바로 훗날 역사를 바꿀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되는 것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씨앗이 되어 훗날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철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란 폴리스적 동물, 즉 공동체 속에서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역할 속에서, 책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극적인 시험대가 바로 권력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레테, 즉 탁월성 또는 덕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의 목표가 에우다이모니아, 즉 진정한 행복과 번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단순한 쾌락이나 부의 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덕을 쌓아가는 삶, 즉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발현하는 삶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맥락에서 덕이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덕이란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으며 리더십의 덕은 독재와 나약함 사이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독재적이 되어도 문제이고 너무 물러서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덕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매 순간 올바른 중간점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과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력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에 그리스에서 인도 국경까지 이어지는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초기에 알렉산드로스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대로 정복한 땅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했지만 페르시아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복장을 입고 현지인들의 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명의 융합을 꿈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극도로 커지면서 알렉산드로스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충언을 했던 오랜 친구 클레이토스를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일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권력은 자신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초반에는 그 시험을 통과했지만 권력이 절정에 달하자 서서히 그 시험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알렉산드로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이사르는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자 뛰어난 웅변가였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로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서자 그는 스스로를 종신 독재관으로 선포합니다.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해온 원로원은 분노했고 결국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됩니다. 무려 23번의 칼을 맞으며 권력은 카이사르를 시험했고 그 시험의 마지막 장면은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권력의 시험을 놀랍도록 훌륭하게 통과한 인물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철학자로 여겼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 일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명상록입니다. 명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로 물러서라. 이성적 원리는 그 자신이 만족할 만한 행위를 할 때 만족을 느끼고 평화를 찾는다. 마르쿠스는 황제이면서도 권력에 취하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개인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권력은 자신을 시험하는 도구라는 개념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역사로 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해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열망 속에서 집권한 지도자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권위주의로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벌 창업주의 뛰어난 기업가 정신이
2세, 3세로 이어지며 변질되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덕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덕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야만 한다. 권력을 얻는 순간 이미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매 순간, 매 결정의 순간 우리는 계속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시험 앞에서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의 시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들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 교수는 수십 년간 권력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으면 인간의 뇌에서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의 활성도가 낮아집니다. 즉, 권력은 생물학적 수준에서 우리를 덜 공감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켈트너 교수는 이를 권력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을 얻게 해준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권력을 얻고 나면 오히려 약해진다는 역설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작은 실험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권력을 가진 상황을 상상하게 하면 이마에 이자를 쓸 때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쓰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즉,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만들어내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상을 하이브리스, 즉 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이브리스는 단순한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통의 인간적 규범과 한계를 넘어섰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영웅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이브리스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자멸하고 아가멤논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들을 연구하면서 권력과 교만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위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나는 교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거창한 정치 권력만이 권력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권위도 권력입니다. 팀장으로서 팀원에게 갖는 결정권도 권력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고객이 서비스직 직원에게 행사하는 것도 모두 일종의 권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은 행동의 반복 속에서 드러나지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이 팀장이 된 첫날,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처음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당신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처음으로 자녀가 당신에게 반항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권력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인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출발점은 항상 자기인식입니다. 델피 신전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것이기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를 모든 덕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권력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메타인지의 훈련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능력, 그것이 권력의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실제 방법으로는 매일 밤 5분간 그날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썼듯이 오늘 나는 내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결정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솔직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성찰의 습관이 교만이 자라나기 전에 그것을 뿌리 뽑아줍니다. 두 번째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최선의 정치 체제는 지배하는 자가 기꺼이 피지배자의 말을 듣는 체제다. 권력을 가진 자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며 자신의 비전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현대 조직 심리학에서도 이를 확인합니다. 구글이 수년에 걸쳐 진행한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엇이 팀을 성공적으로 만드는지를 밝히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팀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무시당하거나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리더의 경청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공동체적 덕목들이 현대 조직의 성공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경청의 실천 방법으로는 회의에서 자신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회의 시간의 60% 이상을 혼자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을 먼저 던지고 답변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해 확인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함의 실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모든 덕 중에서 가장 완전한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덕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덕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공정함입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편애하고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권력의 시험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공정함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같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공정함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따라서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공정함도 한 번의 결단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공정함을 선택하는 습관이 쌓여야 비로소 공정한 리더가 됩니다. 네 번째는 겸손의 실천입니다. 겸손은 흔히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겸손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 겸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겸손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변의 조언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을 내던 사람들이 점차 동조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첨꾼 효과라고도 합니다. 아첨꾼으로 둘러싸인 권력자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에서 멀어진 결정을 내리다가 몰락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은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솔직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조언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도 스승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플라톤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제자라는 사실보다 진리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의 명확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덕이라고 보았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권력의 시험을 올바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라면 그것은 이미 왜곡된 권력입니다. 권력의 목적이 공동체의 번영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한 권력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이를 미션 드리븐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명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말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단순한 월급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 사례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리더십의 현실은 항상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력의 오용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신입 직원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10년차 직원이라면 신입 직원에 비해 훨씬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권력 격차입니다. 어떤 선배들은 이 격차를 이용해 신입 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배들은 그 격차를 인식하면서도 신입의 신선한 시각을 존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며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어떻게 볼까요? 전자는 권력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고 후자는 통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압도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권위적 양육, 허용적 양육, 방임적 양육, 그리고 권위 있는 양육.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최선의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양육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기준과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규칙을 정하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간의 덕,
즉 독재도 방임도 아닌 균형 잡힌 권력 사용입니다. 세 번째 사례, 소셜미디어에서의 권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팔로워 수, 좋아요 수, 구독자 수도 일종의 권력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수백만 명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특정 의견을 전파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행사입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험이 현대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개인을 공격하거나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권력의 시험에서 명백한 실패입니다. 반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해 의미 있는 정보를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현대적 형태의 덕의 실천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에피스테메, 테크네, 그리고 프로네시스. 에피스테메는 이론적 지식입니다.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입니다. 테크네는 기술적 지식입니다. 목수가 가구를 만드는 기술,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프로네시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직면하는 상황은 수학 문제처럼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모호하고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이 뒤섞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프로네시스입니다. 프로네시스는 책을 읽는다고 길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깊이 성찰함으로써만 길러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말합니다. 젊은이는 윤리학을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젊은이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한 삶의 경험 없이는 윤리적 판단의 깊이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팀장이 된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프로네시스를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정치학이라는 저서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를 분석했습니다. 왕정, 귀족정, 민주정, 그리고 이들이 타락한 형태인 참주정, 과두정, 주무정.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정치 체제도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최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좋은 정치이고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타락한 정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국가의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수준의 권력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가진 권한이 팀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당신의 부모로서의 결정이 자녀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이 있는 리더입니다. 잠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스 폴리스의 황금기이자 쇠락기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리더십 아래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어떤 리더였을까요? 그는 아테네에 직접 민주정을 강화하고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했으며 예술과 철학이 꽃피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테네의 해군력으로 델로스 동맹 국가들을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때로는 제국주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눈앞에서 보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권력은 결코 순수하게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방법이 권력의 도덕적 성격을 결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현대로 완전히 가져와 보겠습니다. 21세기의 권력 지형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한 개인이나 조직이 독점적인 정보 권력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SNS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부 비리가 내부 고발자 한 명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력의 남용은 훨씬 빠르게, 훨씬 넓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권력자의 위선이 감춰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대 이후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기업 리더, 정치인, 연예인들의 몰락은 바로 이 새로운 현실의 반영입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곧 자신의 민낯이 되고 그 민낯은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권력은 자신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지금 시대에 더 빠르고 더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바탕으로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권력을 갖기 전에 먼저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큰 권력을 갖기 전에 지금 당신이 가진 작은 권한부터 올바르게 사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매일 덕을 실천하는 습관을 쌓으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이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성과 노예를 차별하는 당시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시대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향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리더, 완벽한 부모, 완벽한 권력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노력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탁월함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기서 탁월함은 재능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자기 자신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이 크든 작든 그것을 자신의 탁월함을 발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의 리더십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나의 결정이 공동체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가? 나의 권한 사용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권력은 자신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 시험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그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으셨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각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생서사록 채널은 앞으로도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 가까이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